재혼이면서 뭐 그렇게 꼬박꼬박 형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서울 유명 호텔의 메인 연회장. 100명도 넘는 친척들이 모인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대관료의 뷔페, 답례품 떡값에 화환까지 도합 1,200만 원이나 들어간 그 거창한 잔치판을 일시불로 결제한 사람은 바로 저 며느리 한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잔치가 시작되자 제게 주어진 자리는 연회장 맨 끝구석, 화장실 문짝 바로 앞 보조 테이블이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동서들은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잔반을 치우라 시켰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혼녀가 웬 말이냐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단 10분 뒤 제 전화 한 통에 그 화려했던 칠순 잔치상이 싹 다 치워지고 시댁 식구 전부가 흘가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될 줄은 말입니다. 강 실장,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전부 들어오라 하세요. 시어머니가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고 시댁 상가가 통째로 날아가며 비겁했던 남편이 이혼 소장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 그 통쾌한 복수극. 오늘 그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께 전부 풀어놓으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부터 번쩍이는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한껏 꾸민 채 입가에 만연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 서유진이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부를 떨더군요. 어머 어머님, 한복이 어쩜 이렇게 딱 맞으세요?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러자 셋째 동서 김나영도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다하고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주머니에서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나갔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지갑은 제가 열었는데 생색은 동서들이 다 내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친척들이 자리에 앉을 무렵이었습니다. 둘째 동서 서유진이 저를 힐끔 보더니 턱으로 연회장 구석 화장실 바로 옆 조그만 보조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형님은 저기 가서 앉으세요. 일가 친척 어르신들 오시는데 재혼해서 들어온 형님이 상석에 앉아 계시면 집안 족보 꼬였다고 다들 흉봐요. 셋째 동서 김나영도 아주 신이 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상석에 앉아 굴러들어온 재혼녀가 너무 설치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돼요? 양심이 있으면 눈치껏 타석에 앉으셔야죠. 심지어 시누이 강승희까지 다가와 제 손에 음료수 쟁반을 툭 쥐어주더군요. 언니 멀뚱히 서서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가서 음료수라도 날라요. 친척 어르신들 목마르시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남편 강민수의 소매를 잡고 눈빛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시선을 슬쩍 피하더니 오히려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 오늘 어머님 경사스러운 날인데 잔치 분위기 망칠 거야? 당신 재혼인 거 틀린 말도 아니잖아. 동서들 시키는 대로 좀 해주고 넘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차갑고 단단했던 어떤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시댁에서 당해온 온갖 차별과 무시, 착한 며느리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내면의 인내심이 비로소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앞 보조 테이블을 물러서며 시어머니와 동서들을 향해 단아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 돈 1,200만 원으로 차린 이 잔치상도 받지 마셨어야죠.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재혼은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이고 인내하고 가꾸는 자에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제게 시댁이라는 울타리는 기회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었고 인내는 복이 아니라 더 지독한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서울 한복판에 시가 50억 원이 넘는 상가빌딩을 소유한 임대주였습니다. 한 달에 제 통장에 찍히는 건물 임대료와 사업 수입만 해도 3,500만 원이 넘었지요. 첫 번째 결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 3시간씩 자며 제 일을 일궈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소중한 내 일터이자 내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 강민수를 만났을 때 저는 제 재력을 굳이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소기업 부장으로 적소하게 일하며 성실해 보이는 그 모습에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믿었던 겁니다. 민수는 제 지난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내가 당신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우리 평생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삽시다. 그 달콤했던 약속에 속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눈에 저는 능력 있는 사업가 한지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혼인 잘난 아들 발목을 잡은 재혼녀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참 많이 풀렸죠? 영양제 좀 사왔어요. 제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며 선물을 내밀어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뭐하니? 굴러들어온 복이 없는 자리가 매일 칙칙한데 재혼녀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운 다 꺾어놓은 건 생각도 안 하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혼으로 시집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둘째 동서 서유진과 셋째 동서 김나영은 저를 대놓고 아윗사람 취급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동서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거실에 앉아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제게 일을 몰아주었습니다. 형님은 재혼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 예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본래 윗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허물이 씻어지는 법이에요. 둘째 동서 서유진이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셋째 동서 김나영도 옆에서 짹짹거리며 거들었지요. 맞아요, 형님. 우리 동서들은 정식으로 들어온 초혼 며느리들이니까 어머님 모시는 일은 재혼으로 들어온 형님이 더 애쓰셔야죠.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들의 이중잣대였습니다. 저를 재혼녀라며 온갖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눈을 반짝이며 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기 검진비, 시누이 강승희의 명품 가방 선물, 동서들의 아이들 학원비와 명절 용돈까지 슬그머니 내미는 영수증과 돈 요구에 저는 군말 없이 제 개인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더 베풀고 참으면 언젠가는 날 진심으로 식구로 받아주겠지.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면 어머님 마음도 차츰 열리겠지.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을수록 그 사람들은 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멸시했습니다. 뒤돌아서면 제 돈을 재혼녀의 재수없는 돈이라 부르며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제 가슴에 가장 지워지지 않는 피멍으로 남은 사건은 바로 돌아가신 제 친정 엄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마음을 담아 작은 제사상을 차리려 했습니다. 홀로 나를 키우며 고생만 하시다 가신 엄마 생각에 새벽부터 나무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을 발로 찼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고 탕국과 나물이 거실 장판에 지저분하게 쏟아졌습니다. 어디 재혼에서 들어온 애군이 감히 시댁집에서 친정 제사를 끌고 들어와? 재수없게.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만큼은 제 친정 엄마 기일이에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를 추모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어차피 재혼으로 굴러들어왔으면 숨도 쉬지 말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돌아가신 친정 엄마 핑계대면서 시댁 분위기 망치지 마라. 재혼녀 친정 제사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귀신을 부르는 법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 강민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바닥에 쏟아진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어깨를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냥 내가 포기하면 안 될까? 제사는 친정 남동생 보고 지내라고 하면 되잖아. 어머님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 어머니의 너클 기리는 음식이 흙바닥에 짓밟히는데 지켜주어야 할 남편이라는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의 혈압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엄마의 따뜻했던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재혼이라는 주운 글씨를 써서 엄마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줬어. 미안해 엄마.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내 존재를 지우고 그들의 종노릇을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일하는 그 거대한 터전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둘째 동서 남편이 운영하는 대형 식당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도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상가주택도 모두 제 소유의 50억 빌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도 모른 채 저를 발밑에 벌레 취급했던 겁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참아주는 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참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시간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을 기점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순간은 노골적인 폭력보다 은근하게 죄어오는 무시와 갈라치기일지도 모릅니다. 초혼으로 시집온 둘째 동서 서유진과 셋째 동서 김나영에게 저는 함께 집안을 꾸려가는 형님이 아니라 가문의 정통성을 더럽힌 불순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저를 소외시키는 교묘한 수법을 썼습니다. 유진동서,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미찜을 좀 올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조심스레 의견을 물으면 둘째 동서 서유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셋째 동서를 보며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나영 동서.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명절 상차림에 도미 대신 조기를 올렸잖아. 어디 근본도 없는 음식을 올리자고 저러시는지 몰라. 초원으로 들어온 우리 둘이나 제대로 알고 있지. 밖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은 가문 내력을 알 리가 있나? 그러자 셋째 동서 김나영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형님, 돈 좀 있다고 같은 며느리들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티나요. 돈으로 명품 가방은 사 입을 수 있어도 진짜 종갓집 며느리의 품격까지 사지는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교하게 갈아 만든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때만 되면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동서 서유진의 남편, 즉 둘째 서방님이 사업 구상을 한다며 서초동 상가 자리를 알아볼 때였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 쩔쩔매던 동서 내외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둘째 서방님 가게 자리가 너무 좋은데 보증금 5천만 원이 모자란대요. 형님 임대 수입도 넉넉한데 좀 보태주세요. 형님 노릇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죠. 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형님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말 없이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동서 김나영의 아이들이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조카들의 미래를 위해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시누이 강승희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친구들 모임 가는데 들고 갈 백이 없어요. 언니는 돈 많으니까 300만 원짜리 백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우리 오빠한테 시집와서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보상이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명품 가방을 받아들던 그 뻔뻔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경제적 지원 뒤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감사나 식구로서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 화장실에 들어가다 우연히 거실에서 나눈 동서들과 시누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 언니, 올케가 돈 좀 썼다고 거들먹거리는 꼬락서니 좀 보세요. 아주 돈으로 신분 세탁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라니까요. 시누이 강승희가 콧방귀를 끼며 말하자 둘째 동서 서유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승희 아가씨, 어차피 재혼녀 주제에 그 정도 돈이라도 안 쓰면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족보에도 모도를 인형놀이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주니까 신나서 지갑 터는 것 좀 봐요. 미련 떨게 냅둬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껄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니 받아줬지. 재수 없지만 돈이라도 싹싹 긁어서 우리 아들이랑 너희한테 쓰면 좋은 거지 뭐냐. 돈 받더라도 절대로 기 살려주지 마라. 기 올라오면 버릇 나빠져 못 쓴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와 땀, 내가 베푼 선의가 그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이자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옆자리에 앉은 남편 강민수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들었어? 당신 동생이랑 동서들, 그리고 어머님이 나를 뒤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들었냐고. 내가 내 돈 쓰고 당신 집안 식구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도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하지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슬픔과 분노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지겹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예민하게 왜 그래?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농담? 재혼녀라며 무시하고 돈은 돈대로 받고 기 살려주지 말라는 게 농담이야? 내 돈 5천만 원, 300만 원 가방 사줄 때는 형님, 옳게 언니 하더니 뒤에서는 족보도 못 오를 여자라고 비웃는 게 농담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민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며 핸들을 쾅 쳤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재혼인 것도 사실인데 좀 참으면 어디가 어긋나. 동서들은 초혼으로 시집와서 자식 낳고 살고 있잖아. 당신은 재혼인데다가 자식도 못 낳아줬으면서 그깟 돈 몇 푼 줬다고 동서들 위해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좀 심한 말 할 수도 있지. 사사건건 기분 따지고 들면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버티냐? 뭐? 그깟 돈 몇 푼? 당신 사업할 때 1억 원 보태준 것도 그깟 돈 몇 푼이야? 누가 보태달라고 빌었어? 당신이 좋아서 내준 거잖아. 당신 어차피 재혼인 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해? 어른들하고 동서한테 좀 져주고 살면 좋잖아. 남편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한마디는 제 가슴에 거대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어야 할 울타리라고 믿었던 남편은 사실 저를 감옥에 가두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뼈와 살을 내어주는 제일 비겁한 간수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끝에 홀로 누워 밤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무거운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나를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100번 잘하고 1000번 양보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재혼녀라는 주홍 글씨로 묶어둔 채 평생 착취할 생각뿐이구나. 저는 차가운 이불 밑에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울지 않겠다고 내 호의를 짓밟은 저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고립감 속에서 피어난 차디찬 복수의 싹이었습니다. 사람의 밑바닥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욕심과 뻔뻔함이 본색을 드러낼 때 보이는 법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이 없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영아, 나다. 다른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이번 칠순은 모름지기 남들 보란 듯이 멋들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민수 씨랑 말씀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식사 자리? 예, 동네 갈비집에서 고기나 굽자는 거냐? 명색이 내 칠순인데 가문의 체면이 있지. 서울 중심가에 있는 그 5성급 호텔 메인 연회장 있잖냐. 거기서 친척들 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해야지. 5성급 호텔 연회장의 대관료 100명이 넘는 인원의 최고급 뷔페, 하객들에게 돌릴 명품 떡 세트와 고급 답례품, 가리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고급 한복 맞춤 비용까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 보아도 좋기 1,20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하여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호텔 연회장은 비용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동서들이랑 서방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상의해봐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상해? 기가 막혀서. 내가 감히 어디서 상해 타령이야? 동서들은 초원으로 시집와서 새끼들 키우느라 등골이 빠지는 거 안 보이니? 어디 재혼으로 굴러들어온 주제에 1,200만 원 깎고 벌벌 떨어? 돈 있는 내가 다 결제해야 맞지. 내가 그 정도는 내야 이 집안에 들어온 허물이 씻겨나가는 거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기를 쾅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떨려 숨을 들이쉬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강민수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이 전화하셨지? 자기야, 어머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칠순이잖아. 당신한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이번에 당신이 1,200만 원 딱 시원하게 결제해주면 어머님도 동서들도 당신 진짜 우리 식구로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장담해. 응? 그 무능하고 비겁한 눈빛. 자신의 효도를 아내의 돈으로 때우려는 남편의 영혼 없는 설득에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 잔치만 잘 치러내면 어머님도 동서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잔칫날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호텔 연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화환 위치를 잡고 답례품 떡 상자를 직접 나르고 영상 스크린을 점검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붓고 옷깃에 땀이 배어들 때쯤 시댁 식구들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둘째 동서 서유진, 셋째 동서 김나영은 제 돈으로 맞춘 화려한 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고생했다거나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땀에 젖은 몰골을 보며 둘째 동서 서유진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머 형님, 명색이 어머님 칠순 잔치인데 한복도 안 차려입고 그렇게 무채색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꼭 호텔 직원 같네. 어머님 화려한 한복 옆에 서면 참 그리 안 살겠어요. 셋째 동서 김나영도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돈 좀 썼다고 너무 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케 언니는 조용히 뒤에서 수다나 떨고 일이나 보시는 게 도와주는 거겠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연회장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려 연회장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적힌 명패는 상석은커녕 중앙 테이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명패가 놓여 있는 곳은 연회장 맨 구석, 화장실 문짝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냄새가 흘러나오는 보조 테이블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남들이 먹다 남긴 족발뼈와 음식 찌꺼기 접시들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둘째 동서 서유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동서, 이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자리가 왜 화장실 앞 보조 테이블에 가 있냐고요? 그러자 둘째 동서 서유진은 주변 친척들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제 팔뚝을 꼬집듯 쥐며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목소리 안 낮춰요? 재혼녀를 어떻게 상석에 앉혀요? 친척. 어르신들 다 오셨는데 저 여자가 재혼해서 들어온 첫째 며느리입니다 하고 자랑할 일 있어요? 초원으로 들어온 우리 동서들이 상석에 앉아야 집안 족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셋째 동서 김나영도 픽 웃으며 제 손에 휴지 더미를 쥐어주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형님은 그냥 저 구석에서 테이블에 음료도 좀 놓으시면서 친척들 식사 다 하시면
잔반이나 부지런히 치우세요. 어차피 돈으로 신분 세탁하러 온 거잖아. 형님 행세할 생각 말고 눈치껏 행동하세요. 잔반이나 치우라니. 신분 세탁이라니.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새벽부터 나와 종노릇을 한 제게 돌아온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져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남편 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동서들이 나를 화장실 앞 구석자리에 앉히고 잔반이나 치우래.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가서 자리 다시 잡아. 하지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오히려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연회장 구석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제 어깨를 밀치며 낮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동서들한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어머님 칠순 잔치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뭐? 내가 잔치를 망쳐? 이 잔치를 누가 준비한 건데? 누가 돈 내라고 강요했어? 당신이 좋아서 낸 거잖아. 당신 재혼인 거 친척 어르신들이 알면 어머님 망신이고 내 망신이야. 조용히 화장실 앞에 가서 앉아 있어. 오늘 하루만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으란 말이야. 남편의 그 차갑고 비겁한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피 흘리며 참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제 머릿속은 오히려 맑고 차갑게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난 가족이 아니구나. 내가 100번을 양보하고 1000번을 내어주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짓밟을 발판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 보조 테이블로 걸어가 가방 속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천천히 하지만 아주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호텔 연회장 안은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무대 위에 서서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제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훌륭히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들과 우리 참한 며느리들이 잘 가꿔준 덕분이지요. 친척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자 무대 옆에 있던 둘째 동서 서유진이 마이크를 받더니 연회장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님 칠순 잔치 상차림 어떠세요? 서울에서 제일 최고급 5성급 호텔로 싹 예약하느라 저희가 애 좀 썼습니다. 셋째 동서 김나영도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 옆으로 바짝 붙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째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체면 살려드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 참. 저기 화장실 앞 구석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저희 집안에 재혼으로 들어온 첫째 형님이신데요. 김나영이 대놓고 손가락으로 화장실 문짝 앞 보조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100명이 넘는 일가 친척들의 시선이 연회장 맨 구석 화장실 문 앞에 제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김나영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으로 굴러들어온 형님이 돈 좀 있다고 하도 생색을 내길래 어머님이 버릇 고치신다고 저 구석 자리에 앉히셨어요. 근본 없는 재혼녀 돈으로 신분 세탁하려는 거 우리 집안 족보 지키려고 저희 동서들이 딱 커트했습니다. 연회장에 풋하고 터지는 비웃음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쯧쯧 혀를 차며 서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그 재혼에서 들어왔다는 첫째째 며느리야? 돈 좀 있다고 설치다가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서 화장실 앞에 앉았나 보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혼녀는 재혼녀지.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 꼴을 보며 거울 앞에서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맞다 맞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재혼녀가 들어와서 형님 행세하려고 하면 쓰나? 돈 몇 푼 내놓고 유세 떨길래 내가 버릇 좀 드리려고 저기 앉으라 했지. 호호. 남편 강민수는 친척들 사이에서 민망한 듯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동서들과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눈짓으로 가만히 있어라, 입 열지 마라 하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깊고 아득한 단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제 심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은 온기와 미련이 완전히 얼어붙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재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견뎌온 모욕.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돈을 뜯어먹으면서도 나를 벌레 취급했던 저 추악한 사람들의 얼굴.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제사상을 발로 차며 재수없는 재혼녀 친정 귀신이라 부르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음성. 그리고 아내의 존엄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제 몸살이기에 바빴던 남편의 비겁한 눈동자. 이성의 끈이 끊어지자 거짓말처럼 제 온몸을 감싸던 떨림과 억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아주 또렷하며 아주 정교해집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바르게 펴고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뒤 무대 위에서 저를 보며 비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둘째 동서 서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형님, 뭐 하세요? 눈치 챙겨요. 친척 어르신들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는데 분위기 깨려고 그래요? 얼른 자리로 돌아가세요. 남편 강민수도 허겁지겁 달려와 제 팔통을 거칠게 쥐었습니다. 지영아, 당신 미쳤어?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친척들 다 보는데 망신당하고 싶어?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떨쳐내듯 차갑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선 저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고 익숙하고 냉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한지영 대표님. 강성태 실장입니다. 제 전속 수행 비서이자 법무법인 대리인인 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연회장 단상 위에 선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아주 낮고 분명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강 실장님.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팀, 법무팀, 그리고 보안요원들 전원 지금 즉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강 실장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5분 전 세팅 완료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손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얘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쇼를 하는 게냐? 비서? 뭐, 강 실장? 허세를 부려도 유분수지. 어디서 못된 연극질이야. 둘째 동서 서유진도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호. 어머님, 형님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무슨 비서진을 불러요?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하지만 남편 강민수의 얼굴은 순간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진짜 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시댁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강 실장이라니? 당신 회사 직원들을 왜 여기로 불러? 저는 남편을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여보?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내가 돈으로 형님 자리 산 재혼녀라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잖아. 뭐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진짜 돈의 힘이 뭔지 오늘 이 칠순 잔칫날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회장 입구에 거대한 유리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10여 명의 남녀가 일정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날카로운 안경을 쓴 강성태 실장이었고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단과 체격이 거구인 보안 요원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입이 떡 벌어졌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동서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았던 자들을 향한 가장 참혹하고 완벽한 사이다 복수국의 막이 비로소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절망의 밑바닥을 치고 나면 눈물 대신 쓰디쓴 웃음이 나오는 법입니다. 차가운 분노라는 건 참 이상하지요. 가슴속을 파고들던 슬픔과 억울함은 싹 사라지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투명하고 투철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사슬처럼 죄어오던 재혼녀라는 주홍글씨, 착한 며느리라는 가시게의 굴레가 한순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그 정중하고도 압도적인 분위기에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100여 명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끄러웠던 마이크 소리도 접시 긁히는 소리도 거짓말처럼 단숨에 멈춰섰지요. 맨 앞에 선 수행비서 강성태 실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지영 대표님 오시는 길에 지시하신 서류와 법적 절차 전부 세팅 완료했습니다. 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대표님이라는 또렷한 단어 하나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둘째 동서 서유진이 고급 옷자락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나영 동서,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무슨 대표라고? 셋째 동서 김나영도 입을 벌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가락을 덜덜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단상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지영아. 내가 어디서 돈 몇 푼 주고 연기자들을 불러온 게냐? 가짜 비서 놀이라도 해서 이 시어미를 위협하겠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음성 끝자락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이 품속에서 반듯한 명함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와 동서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저는 한지영 대표님이 소유하신 한성 자산운용의 전속 수행실장 강성태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시가 50억 원 상당의 서초동 상가빌딩 소유주이시며
오늘 이 호텔 연회장 대관료와 100여 명의 식대 전액을 지불하신 최상위 회원분이십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거대한 동요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놓은 채 입을 쩍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고 음료수를 마시던 신우이 강승희는 컵을 놓쳐 옷에 음료수를 쏟아버렸습니다. 50억 빌딩주? 올케가 진짜 대표였단 말이야? 친척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팔을 잡으려 사정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친척들 다 계시는데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어머니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더러운 벌레 떨쳐내듯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입구에서 당황하여 서 있던 호텔 지배인을 향해 나직하게 손짓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한지영 대표님, 부르셨어요? 저희 서비스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는지요? 저는 차분하고 단아한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오늘 내 개인 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이 연회장 대관료와 100여 명 식대, 도합 1,200만 원 현장 결제건 지금 즉시 전액 취소해 주세요. 지배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대관 취소요? 하지만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신데요. 결제 명의자가 저 한지영이고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한 거 확인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 지불 능력을 부정하고 저를 연회장 화장실 앞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이 사람들 배를 불려줄 이유가 단 1원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전액 결제 취소하시고 연회장 퇴실 수속 진행해 주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실장이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지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의 정당한 지시입니다. 결제 취소 영수증 지금 바로 끊어오시고 연회장 조명과 마이크 세팅 전부 내리세요. 지배인은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영 대표님. 결제 명의자 본인의 요청이시므로 지금 즉시 전액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안 돼. 취소라니. 밥상 치우지 마.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무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밑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지영아, 너 미쳤니? 친척들 다 불러놓고 지금 먹던 밥을 뺏는다고? 내 칠순 잔치상을 치우겠다고? 둘째 동서 서유진도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옷자락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형님, 아니 대표님,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기 상석에 어서 앉으세요. 제발 취소만은 말아주세요. 저희 망신당해요. 셋째 동서 김나영은 이미 울상이 되어 친척들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빠르게 들어와 테이블 위에 요리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연회장 메인 스크린에 박순자 여자 칠순 잔치 현수막 영상이 픽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메인 조명이 꺼지고 서늘한 흑백의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혼녀 받아줬더니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미 칠순 밥상을 엎네. 이 천벌 받으려나.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차디찬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나직하고 선명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굴러들어온 재혼녀 돈은 재수 없다면서요? 그 재수 없는 돈 원래 주인한테 도로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놀라지 마세요. 진짜 본편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의 메인 조명이 픽하고 꺼지고 서늘한 주광등만 켜지자 조금 전까지 화려했던 잔칫집은 한순간에 서슬퍼런 법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배인의 지시를 받은 호텔 직원들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테이블 위에 최고급 요리 접시들과 음료수 병들을 쟁반에 담아 순식간에 치워나갔습니다.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시댁 식구들 앞에는 텅 빈 흰색 식탁보와 냉수 한 컵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친척들의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장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결제가 취소돼서 음식을 다 치운대. 아니, 아까 들어보니 저 첫째 며느리가 50억 빌딩주 대표라며? 세상에. 자기 돈으로 최고급 호텔 예약해줬더니 화장실 앞에 앉히고 잔반이나 치우라고 했다잖아. 시어머니랑 동설한 인간들이 어쩜 저래? 일가 친척 어르신들의 가시돋친 시선이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동서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천벌을 받을련. 감히 재혼녀 주제에 시어미 칠순 밥상을 차렸다가 빼앗아? 친척 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 저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고함 소리도 악에 바친 비명도 제 가슴에는 아무런 파동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곁에 서 있던 강성태 실장이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중 첫 번째 장을 펼쳐들고 벌벌 떨고 있는 둘째 동서 서유진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둘째 동서 서유진 씨. 형님. 아니, 대표님. 왜 그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유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눈을 감히 맞추지도 못하고 손을 사정없이 비벼댔습니다. 저는 차갑고 낮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동서 남편, 그러니까 둘째 서방님이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대형 이탈리안 식당 있지? 그 식당이 들어서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고나 장사하는 거야? 둘째 동서 서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 그건 상가 임대인이 서초 자산관리에 있는 그 서초 자산관리가 바로 제 개인 법인 소유입니다. 즉, 동서 남편 가게가 입주해 있는 50억 빌딩의 진짜 소유주가 바로 저 한지영이라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서유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친척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는 서유진의 코앞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와 명도 소송 소장을 툭 던져두었습니다. 동서 남편 식당 월세 최근 석 달 동안 밀린 거 알고 있지? 그동안 내가 동서 체면 생각해서 보증금에서 깎아줄 테니 천천히 갚으라고 배려해줬더니 나더러 화장실 앞에서 잔반이나 치우라고. 대표님, 형님, 제발요. 저희 남편 그 식당 망하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빚만 3억이 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유진이 한복 치맛자락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 구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구두를 뒤로 물렸습니다. 이번 달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입니다. 30일 내로 매장 비우세요. 만약 기한 내에 안 비우면 법원 집행관 동원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거고 밀린 월세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아,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죽어요. 서유진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통곡했지만 제 마음은 단 1g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셋째 동서 김나영이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신우이 뒤로 숨으려는 김나영을 향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셋째 동서 김나영 씨. 형님, 저는 둘째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죄 없어요. 김나영이 눈물을 쏟으며 둘째 동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발악했습니다. 저는 피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가 없어? 동서 큰아이 조카 유학 자금이랑 둘째 아이 학원비 지원금으로 내 통장에서 동서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총 1,500만 원이야. 고맙다는 말은커녕 뒤에서는 돈으로 신분 세탁하는 재혼녀라고 소문내고 다녔지? 형님, 그건 그냥 입방아 찌은 거였어요. 진짜 본심이 아니었어요. 내 변호사단 통해서 증여세 탈루 및 불법 증여 반환 청구 소장 접수했습니다. 내가 준 1,500만 원 법정 이자 붙여서 30일 내로 전액 반환하세요. 안 그러면 동서단위는 학원 강사 월급 통장부터 가압류 들어갑니다. 엄마야, 어머님, 나 좀 살려줘요. 저 학원 잘리면 끝장이에요. 김나영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누워들 것에 실려갈 듯 헐떡이고 있던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천벌을 받는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저는 시어머니 앞에 나란히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거주하고 계시는 번영동 3층짜리 상가주택 있지요? 명의는 남편 강민수로 되어 있지만 그 집 살 때 내 개인 자금 2억 5천만 원 들어가서 내 명의로 가등기 설정해 둔 거 모르셨습니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꺼질 듯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집이 내 거란 말이냐? 어머님이 제 친정 엄마 3주기 제삿날 제가 정성껏 올린 나물과 탕국을 발로 차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수 없는 재혼녀 친정 귀신 들어온다고 하셨죠? 지영아, 그 재수 없는 귀신이 사는 집이니까 어머님도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자로 퇴거 통지서 발송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집 비우세요. 아이고, 나 죽네. 나 길바닥에 나 앉아 죽으라고.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자 옆에 있던 일가친척 어르신들이 쯧쯧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남의 집 잘난 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마운 줄은 모르고 친정엄마 제사도 못 지내게 해.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팠네. 그러게 말이야. 50억 빌딩주 며느리를 들어왔으면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재혼녀라고 구박하다가 집안 전체가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구먼. 그때 강 실장이 최종 정산서 한 장을 펼쳐 남편 강민수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꽂아 넣었습니다. 강민수 씨, 지난 3년 동안 한지영 대표님이 귀하의 사업 자금, 시댁 식구들 경조사비, 병원비, 명절 용돈, 가방 선물 등으로 지출한 총금액입니다. 거기에 적힌 최종 금액은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30일 이내로 이 3억 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내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부터 강제 경매 넘길 거야. 내 돈 한 푼도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꼴 더는 못 봐.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한 피눈물 잔치에 사이다 폭탄이 터진 완벽한 폐허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바닥에 3억 원짜리 채권 정산서가 흩날리고 동서들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사방에서 얽혀 어지러웠습니다.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서 지금까지 숨을 죽이고 간을 보던 남편 강민수의 눈빛이 싹 변했습니다.
민수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친척들 보라는 듯 제 양 팔통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한지영, 당신 진짜 미쳤어? 미쳐도 한참 미쳤어. 어머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칠순 잔칫날에 이게 무슨 미친 패륜이야. 민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반전시켜 친척들 앞에서 저를 악마로 몰아가려는 지독하게 비겁하고 추악한 발악이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어디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돈 유세를 떨고 난리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내. 당신이 인간이야? 민수가 제 어깨를 사정없이 흔들어대자 둘째 동서 서유진과 셋째 동서 김나영도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뒤로 숨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좀 말려보세요. 저희 남편 상가 계약 해지하고 소송 건대요. 저희 다 죽이겠대요. 맞아요, 오빠. 올케 언니가 돈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더니 이제 작정하고 집안 전체를 길바닥에 쪼잔낼 판이에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도 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내가 마누라 하나 잘못 얻어서 내 칠순날 이 고생을 한다. 제발 저 악기 같은 년 좀 쫓아내 다오. 친척들 몇몇이 당황하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탕탕 치며 친척 어르신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재혼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돈 몇 푼 있다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상을 엎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년을 제가 어떻게 안고 삽니까? 남편의 그 뻔뻔하고 비겁한 눈동자. 자신의 무능함과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싹 덮어둔 채 저를 남편과 시댁을 짓밟은 나쁜 재혼녀로 몰아가려는 그 저열한 몸짓에 저는 그저 가벼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강민수 씨,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서늘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소나기에서 제 팔을 툭 하고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바르게 펴고 연회장에 모인 일가 친척 어르신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남편 강민수 씨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과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친척들 앞에서 아주 잘 밝혀주셨네요. 민수가 당황하며 제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영아, 입 안 다물어. 어르신들 앞에서 무슨 추태야. 강 실장님, 제가 손짓하자 거구의 보안요원 2명이 민수의 양팔을 붙잡고 사정없이 뒤로 눌러버렸습니다. 민수는 꼼짝도 못하고 억류된 채 발버둥을 쳤지요. 이거 안 놓아?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저는 차분한 걸음걸이로 친척 어르신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재혼으로 이 가문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또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댁의 모든 경조사와 생활비를 대왔습니다. 저는 강 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펼쳐 친척 어르신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남편 강민수 씨가 중소기업 부장으로 벌어오는 월급 300만 원 중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 사업 자금 1억 원, 시어머니 병원비와 약값 3천만 원, 시누이 아가씨 가방값과 용돈, 동서들 아이들 유학비까지 전부 제 임대 수입과 자산에서 나갔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민수가 사업할 때 쓴 1억 원도 저질부 돈이었어? 어머나 세상에. 아들 월급으로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 돈 뜯어먹고 산 거였네.
저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똑똑히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제 돈을 뜯어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굴러들어온 재혼녀 족보도 못 오를 여자라며 비웃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제 친정 엄마 제삿 날에는 시어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와 친정 엄마 제사상을 발로 차며 재수 없는 재혼녀 친정 귀신 들어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혼이라도 그렇지 친정 엄마 제사상을 발로 차? 친척 어르신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입을 우물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안요원에게 잡혀 헐떡이고 있는 남편 강민수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강민수 씨, 내 어머니 제사상이 바닥에 짓밟힐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머님 혈압 올라 쓰러지시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라고 했지? 내가 동서들한테 화장실 앞 구석 자리로 밀려날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재혼인 거 친척들 알면 망신이니까 눈치껏 화장실 앞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지? 민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내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피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 그저 내 돈을 시댁 식구들한테 가져다 바치며 나를 재혼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둔 가장 비겁한 간수였을 뿐이지. 그때 강성태 실장이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법원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강민수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탁 하고 소리가 나며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강민수 씨, 한지영 대표님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장 및 재산분할 포기 청구서입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혼? 지영아,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겨우 이런 일로? 저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한없이 차갑고 단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겨우 이런 일? 그래, 너희 식구들에게는 며느리 인격 짓밟고 돈 뜯어먹는 게 겨우 이런 일이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을 되찾는 단 하나의 기회야. 안 돼.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재수씨, 당장 나와서 지영이한테 무릎 꿇어. 사과해, 당장.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기어오듯 내 구두 앞으로 다가와 제 한복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짓거라.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지 마라. 내 집 뺏지 마라. 내 아들 살려다오.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툭 차냈습니다. 어머님, 굴러들어온 재혼녀는 이제 이 집안 족보에서 깔끔하게 빠져드립니다. 원하시던 대로 초혼 동서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세요. 아, 참. 밀린 채권 3억 원과 상가명도 소송 법원 출석 통지서 조만간 댁으로 발송될 테니 준비 잘하시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강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제 앞길을 호위하듯 튀어주었고 변호사단이 제 뒤를 단단히 호위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서는 제 뒤로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둘째 동서 서유진의 통곡 소리, 그리고 남편 강민수가 제 이름을 부르며 발악하는 소리가 유리아치 문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한지영, 지영아, 제발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지영아. 그 추악하고 비겁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호텔의 밝고 높은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제 가슴을 죄어오던 무거운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법과 돈의 톱니바퀴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돌아온 날부터 제 삶은 단 하루도 지체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 피와 땀을 뜯어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시댁 식구들의 삶은 거대한 절벽 아래로 무섭게 추락하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초혼으로 시집왔다며 오만을 떨던 둘째 동서 서유진네 가정이었습니다. 서초동 상가 건물에 내걸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의 30일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을 위해 둘째 서방님의 이탈리안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매장 안에 고급 테이블과 주방 집기류에 노란색 압류 딱지가 붙고 문짝에 명도 집행 완료라는 거대한 종이가 붙는 순간 식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들어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고 서유진과 둘째 서방님은 텅 빈 매장 바닥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사정없이 싸워댔습니다. 어머니랑 네가 형수님을 재혼녀라고 개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둘째 서방님이 소리를 지르며 둘째 동서 서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유진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지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부추겨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형님한테 화장실 앞자리에 앉아서 시중이나 들라고 했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사흘이 멀다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비극 속에 갈라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동서 김나영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1,500만 원 상당의 불법 증여 반환 청구 소송과 급여 가압류 신청서가 김나영이 근무하던 학원으로 전달되자 학원 이사장은 집안 싸움으로 학원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김나영을 그날로 해고 처리했습니다. 김나영은 아이들 유학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어 사채를 쓸어 다닌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것은 바로 남편 강민수와 시어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가등기 본등기 격려와 퇴거 명령에 따라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번영동 상가주택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살림살이라곤 작은 이불다리와 낡은 옷가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축축하고 컴컴한 지하 단칸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 강민수의 통장과 아파트에는 제가 신청한 3억 원의 채권 가압류 통지서가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중소기업 경리부로 법원의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자 회사 전체에 강 부장이 재혼한 아내 돈 3억 원을 뜯어먹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지요. 상사들의 차가운 눈총과 동료들의 비아냥 속에서 민수는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 하루하루가 죽기보다 괴로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서초동 한성 자산운용 본사 건물 로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꼬재재한 차림의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며칠 동안 술을 마셨는지 눈이 붉게 충혈된 남편 강민수가 회사 로비로 난입하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회사 대표 시어머니다. 내 아들 마누라 만나러 왔다는데 내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막아.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빗물에 젖은 몰골로
경호원들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없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때 묻은 초라한 옷가지에 얼굴은 폭삭 늙어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강성태 실장의 보고를 받은 저는 차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대리석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던 시어머니와 민수의 눈빛이 미친 듯이 빛났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털어내더니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몸을 던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구두 앞으로 기어 오다시피 다가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우리 민수 가압류만은 풀어다오. 시어머니의 손이 제 구두에 닿기도 전에 강 실장이 시어머니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손을 사정없이 비벼대며 빌었습니다. 지영아, 굴러들어온 재혼여도는 재수없다던 내 입 주둥이를 내가 찢고 싶구나. 내가 너를 구박하고 내 친정 엄마 제사상 차린 거 발로 차고 너 화장실 앞에 앉힌 거 내가 뼈저리게 후회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우리 아파트 경매만은 막아다오. 응? 남편 강민수도 붉어진 눈시울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멍청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랐어. 어머님이랑 동서들 말만 듣고 당신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거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이혼만은 취하해줘. 당신 없인 나 진짜 죽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의 친척들 앞에서 저를 화장실 앞에 앉아야 할 재혼녀라며 비웃고 호통치던 그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악한 애원과 눈물 속에서도 저는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꿇어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없이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응, 지영아 말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굴러들어온 재혼여도는 재수없다면서요? 그 재수없고 더러운 돈, 제가 도로 다 걷어간 것뿐입니다. 원하시던 대로 깨끗하고 잘난 초혼 동서들하고 사시지 왜 재혼녀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서 추태를 부리십니까? 지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남편 강민수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강민수 씨,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준 게 3년 동안 수백 번이었어. 내가 시댁에서 모욕당할 때마다 당신은 내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어머님 뒤에 숨어서 자기가 좀 참아라, 당신 재혼이잖아 하면서 나를 절벽 앞으로 내몰았지.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짓밟힌 사람의 가슴은 사과 한마디로 붙지 않아. 당신들이 뿌린 탐욕과 무례의 씨앗을 이제 당신들이 온몸으로 거두어 먹어. 저는 강 실장을 향해 살짝 고개짓을 했습니다. 강 실장님,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판결문 확실하게 전달해 드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남편의 울부짖음이 아주 멀고 아득하게 꺼져갔습니다. 사필 규정.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피눈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뀐 선선한 가을날, 저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품에 안고 친정 엄마가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아련하고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해. 바람에 나부끼는 유리를 살며시 쓸어내리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그 비겁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사슬들, 나 내 손으로 다 끊어내고 왔어. 이제 나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남의 돈 뜯어먹고 내 가슴에 피멍 들게 하던 놈의 아내도 아니야. 온전히 한지영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 있어, 엄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저를 향해 눈빛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딸 지영아.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 추모공원을 나와 제가 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파란색 여권을 손에 쥐고 유럽행 비행기 1등석 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명절 상차림과 칠순 잔치 수발을 들며 단 하루도 다리를 편하게 뻗고 자본 적이 없던 제 몸이 보송보송한 고급 가죽 시트에 편안히 감싸였습니다. 구름 위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자존감을 깎아먹던 억울한 나날들, 재혼이라는 이유로 지레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 살던 미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굴레를 구름 아래 까마득한 땅 밑으로 던져버리고 나자 제 가슴 속에는 비로소 맑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집 싸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혼이라는 이유로 혹은 착한 며느리라는 가식의 굴레에 갇혀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고 계실 우리 어머니, 아내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참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라고요. 하지만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인격이 짓밟히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가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내 내면의 귀한 보석을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정산 대상이나 착취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의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라. 하고 꼭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 사연을 함께 들으며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언제나 당당하고 평화로운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